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2015년 양해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는 꼽살이다 홈이 24회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누나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논밭 한가운데 떨렁 놓여있는 카페 호미에 오늘 뭐 이렇게 새해인데도 많은 분들이 한 지금 뭐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예 그래요. 네네네. 우리 직원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네요. 근데 오늘 역시 우리 우띠리가 뭐 누님 카페에서 해도 와가지고 뭔가 한우를 사겠다 이런 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또 뭐 급히 뭐 회의가 잡혔다면서 이렇게 빠졌어요 또. 너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 애가 진짜 좀 빠지는 거 같아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쫓아가야 되나? 어찌됐건 우리 그 우띠리가 한우 사기 싫어서 이렇게 쭉 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사도 된다. 돌아와라. 신문 광고를 내야 되나? 고무줄 줄여놨다. 아니 이참에 우리가 확 빼버릴까 그냥? 뭔 말을. 아까 내가 전화통화했는데 진짜 안타까워하더라고. 네. 회의가 하필이면 우리 녹음하는 시간에 딱 잡힐 게 뭐냐. 네. 어찌됐건 우리 선띠리 또 용띠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할까? 우리 선띠리부터.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 돌아온 남자 선대입니다. 누나 진짜 가보고 싶은데 스페인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죠? 진짜 있어 보이네. 네. 몇 박 며칠 갔다 온 거야? 6박 8일. 와, 교육 사업으로 돈 좀 버셨나 보네요. 교육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다? 근데 어떻게 스페인을 갔어? 아니 뭐 하여튼 뭐 복잡한 일이 좀 많아서요. 머리 식히려 갔는데 다들 뭐 주변에서 뭐 40대 남자들의 로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도피하러 갔습니다. 하도 세상이 시끌벅적해서. 그래요. 우리 선띠리는 특히나 머리를 식혀야 됩니다. 누나가 옆에서 보기에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고요. 식히십시오, 머리를. 누나 스페인 갔는데요. 뭐 사실은 이게 점 찍고 오는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좀 뭐 싼 거 끊어서 그냥 갔는데, 뭐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재밌지. 그리고 정말 놀란 게 바르셀로나 가서 그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가 이렇게 만든 그 건축물들을 봤는데, 특히 그 중에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발음 좋네. 성가족 성당. 그거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우디의 그 특징은 조그만 왜 아주 색색깔의 그 뭐라고 하지? 그 자연. 아니. 자연의 빛깔. 아니 스텐실이 아니고 스테인드 글라스. 그렇지. 그런 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블록 튀어나오고 막 이런 타일. 그래. 타일도 예쁜 있고요. 타일들 그런 것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자연의 빛을 굉장히 잘 이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승가족 성당을 이렇게 밖에서 본 것도 너무 멋진데 들어가 보면 안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갑자기 눈물이 찔끔 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스페인 가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본 스페인 가면 가야지. 가지를 못해. 인간이 지은 건축물 중에 제가 본 것 중에는 하여튼 가장 아름다웠던. 엄마 아파트 빼고 그렇게 아름답디? 누님, 이제 엄마 아파트는 좀 잊어줘. 평생. 지금 우리 누나가 70이 돼도. 누님, 우리 이 방송 시작한 게 2011년이거든? 벌써 횟수로 5년째 접어든다. 아니, 근데. 좀 잊어주라, 진짜. 엄마 아파트는 언제나 얘기를 해도 웃겨요. 난 안 웃겨. 그래. 하여튼 우리 스페인 다녀온 선띠리 긴 인사였고요. 나는
조금만 하면 길대. 언제나 짧아지나. 자, 우리 용띠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용띠리는 어떻게 올해 이제 신년인데 계획을 뭘 좀 세웠나? 예, 그 새해에는 넷째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우, 예. 쟤는. 그리고 쫓겨나려고 합니다. 자유의 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넷째 가지려고. 아니, 농담이에요. 아이고. 그럼 뭐 진짜 실제로 뭐 2015년도에 세운 계획 같은 게 있다면? 아, 예, 뭐, 박사학위 거의 뭐 8분 응선 넘은 것 같은데, 그 올해 좀 한번 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 다 썼다며? 다 썼는데, 제가 기일을 못 맞춰가지고, 이제, 다 썼다는 게 몇 년째야? 아니, 다 쓴 건, 지난 10월이고요. 예, 그래서 올 봄에, 봄에 이제 심사를 받을 예정이고, 이로써 우리, 선대인 소장의 가방줄을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 예. 박사 논문 쓴 거, 용띠라. 예. 논문 쓴 거 누나한테 좀 메일로 한번 보내봐봐. 예. 앞이랑 뒤랑 딱딱 표절 안 하고 맞게 썼는지 네. 누나가 확인해 보게. 예. 변 선생한테 보내려고. 현 선생님께 한번 보내드리고, 그래서 사전 검증을 좀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너 논문 쓰기 전에는 항상 그분께 예. 보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표절이 있는지 없는지 너 확인하고 딱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변 괜찮아요. 선생이 직접 그 논문 표절을 가리시는 것 같지는 않고, 어디 외주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거기 예. 팀이 있어. 예. 그 팀한테 보내. 예. 그 팀이 혹시 우리 세금을 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아니야. 아주 모르겠어. 망측한 우리 추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 선띠리는 새해 계획 없어? 스페인 가서 또 새해 구상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3월에 교육사업체를 론칭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름은 SD 인사이트. 무슨 뜻이야? 선대인 플러스 이제 인사이트 통찰 이런 뜻인데요. 그 선대인이구나. 힘들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말로 된 표현도 있습니다. 선대인 교육 아카데미. 예. 여기서 뭐 굉장히 좋은 저희 이제 모토는 뭐냐면 가게와 직장인들을 위한 아카데미는 우리말이 아니야. 아이씨 진짜 좀 진도 좀 나가자 진짜. 가게와 직장인들을 위한 생활 경제 솔루션.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강좌들 또 생활에 와닿는 그런 그 강좌들 많이 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좋은 정보들을 또 저뿐만 아니라 최은식 소장님도 강의를 한번 맡아주기로 하셨는데 많은 좋은 분들이 같이 해서 좋은 알뜰살뜰한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꼴랑 그걸로? 아니 말 잘 될 한마디로? 거야. 네. 누나가 너 빌어주면 되는 건. 누님이 우리 론칭 특강 할 때 이렇게 와서 사회도 한번 좀 띄워주고 그러셔야지.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공짜로. 그러니까 누나 시간에 맞춰 계시. 형님 저는 돈 내고 수강할게요. 수강한다고? 됐어. 지금 국민 TV 지금 돈이 없는 건지 지금 아니 등 돌리고 앉아서 볼륨 조절까지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 애처로워. 눈물 나지 않습니까? 눈물 나 진짜. 내가 보태줄게. 괜찮아. 이렇게 또 초창기에 열심히 하는 거지. 국민 TV 얼마나 됐지? 한지? 이제 창립은 한 2년 다 돼가죠. 예. 형님 눈물이었죠? 네? 눈물. 네. 논물 난다는 말로 들어가지고. 논물은 뭐야? 녹물 난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수돗물이야, 논물이게. 녹물. 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띨띨이들과 함께하는 저는 여왕벌 누나, 순학질 누나 김미화입니다. 누님은 근데 새해 계획이 뭐예요? 누나? 네. 누나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새해 계획인데. 사실 시사 프로그램을 놓고 누나는 좀 이제 뭔가 좀 예능 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네. 코미디언의 신분으로.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쉬어봤지만 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으로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요. 모르겠지만 다 연락은 오되 그게 새로 개편할 때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누님 저 안 되시면은 한두 개 정도? 저하고 함께 옵션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시죠. 그럼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저리 가세요.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졸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우일 세금혁명 당선 일 시사돼지 용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교육비도 올라가고 전세 뭐 집값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정규직을 줄인다고 하니까 세계 시장에서 엔저를 무기로 한 일본의 공세와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의 추격도 부담스럽습니다. 창의와 혁신의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궤도를 만드는 것이 개혁이며 결국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24회. 오늘은 새해에 딱 맞는 게스트 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무슨 계획도 세우고 뭔가 내가 요거는 좀 잘해봐야 되겠다. 요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띨띨이들한테도 물어봤잖아요. 새해 2015년 양해해 계획 어떤 게 있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 2015년 계획이 있으실 거고요. 우리 사회, 우리 경제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자꾸 우리 사회, 우리 경제는 올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호미에 모신 분은 미래학자십니다.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최윤식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낙곱살은 뭐 누구든 띨로 통하는 거 이거 아시죠? 네. 예. 최시성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긴 했지만 오늘 뭐 한 분이시니까 그냥 최띨로. 네. 괜찮으시죠? 네. 예, 이 방송 만만치 않네요. 네. 왜요? 앞에 오프닝이 참 길죠? 네. 아니, 뭐, 사실 미래학이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생소한데요. 그 미래학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좀 각인시키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 책을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접하고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뭐, 누님도 말씀하셨지만, 새해에 또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지금 타이밍이 딱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게. 근데 이제 미래학이라는 무엇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우리 미래, 뭐 점치러 가서 또 네. 이렇게 또 손금도 봐주시고 또 앞날도 봐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역술하시는 분들. 미래학자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건가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을 보는 거냐, 아니면 뭘 맞춰주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은 얼굴 들이밀고요. 네. 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데요. 네. 미래학자는 미래 사회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변화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뭐 맞추는 것, 뭐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가능성들을 좀 따져보는, 그래서 예측해보는 그런 이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미래학자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뭐 트렌드 전문가냐, 혹은 뭐 제가 제 책에서 경제 얘기를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경제 쪽의 미래 예측이냐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회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산업, 기술, 뭐 종교, 문화, 영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지거든요. 미래학자는 그 최종적인 그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경제도 들여다봐야 되고 사회도 들여다봐야 되고 기술도 들여다봐야 되고 뭐 종교도 들여다봐야 되고 다방면의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게 서로 어떻게 연관을 맺으면서 미래 사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 사회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라는 것들을 좀 그려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시구나. 예, 그게 이제 미래학자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시대가 이렇게 뭐 글로벌화 뭐 네네. 이렇게 돼서 전 세계가 뭐 하나로 막 하나가 이렇게 되죠. 묶어지고 네.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공부를 뭐 연구. 예, 공부, 연구 뭐 계속해야죠. 네, 그래서 미래학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그 별명이 읽는 기계입니다. 네, 많이 보고 많이 읽고 예, 그래야 왜냐하면 이제 미래학자들 가운데서도 네. 얼마나 많은 영역의 변수들을 다룰 수 있느냐, 고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려볼 수 있는 모습들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영역, 그리고 가능하면 다양한 나라,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도 이제 들여다봐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까지는 사실 단절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네. 예, 직장도 들어가면 한 직장에서 평생 은퇴할 때까지. 뼈를 묻었죠. 뭐, 예, 내가 뭐 하는 일, 그 일만 하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별로 알 필요도 없고 뭐 사실 경제도 그렇고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뭐 몰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국경의 단절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연결된 세상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문화가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문화가 나가기도 하고 뭐 서로 연결 경제부터 여러 가지가 그리고 또 직장도 이제 평생 고용이 아니니까 100세 시대는 대략 10번에서 15번 직장을 바꿔야 되니까 언젠가는 내가 스스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CEO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좀 그런 폭넓은 시각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우리 최뜰님은 많이 읽어야 된다, 미래학자는. 눈이, 뭐, 안경 끼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좀 모습을,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예리해요, 눈이. 안경 끼셨는데, 약간 쌍꺼풀이 없으면서 뭔가 많이 읽는 반짝반짝한 그 눈동자 있죠? 그 눈에서 눈동자가 차지하는 게 만화에서 보면은 그 테리우스 눈에서 이렇게 막 그 동글동글한. 라디오라고 막 이렇게 묘사를 멋있게 해주시는군요. 정말. 동글동글한 빛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나오는 그런 그 눈이고, 너는 왜 이렇게 눈알 째려보니, 선띠라. 네 눈은. 아니, 진짜. 내가 진짜 살다 라디오에서 이렇게 왜곡보도를 많이 하는 처음 봐요. 아니 내가 다 좋은데 뭐 책 많이 읽으시고 뭐 날카로워 보이시는 거 다 좋은데 이 눈이 어떻게 테리우스 눈이냐. 그러니까요. 예. 진짜. 저도 앞으로도 못 들어볼 것 같습니다. 질투나니? 아니 나도 책 많이 읽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왜요? 예. 벌써 노안이 옵니다. 하도 봐가지고요. 그러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하여튼 눈 보호를 잘 하시고요. 네. 2015년도에 과연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꽤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점점 더 나빠진다고 하고 뭐 2015년도에 뭐 우리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둥 뭐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일단 뭐 간단하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일단 거시적 지표는 뭐 작년보다 좀 좋게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은 뭐 작년만 못하거나 뭐 작년과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뭐 겉모습은 좀 화려해 보여도 저 내부 속으로는 좀 추운 뭐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 지표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넓게 봐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렇죠. 뭐 GDP라든지 그거는 더 올라가는데 숫자적으로는 올라가는데 그렇죠. 내 생활은 춥더라. 그렇죠. 뭐 우리나라 뭐 1인당 국민소득도 뭐 내년 28,000불 뭐 얘기하고 뭐 하는데 뭐 사실 그런 그러니까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경제의 어떤 숫자들하고 우리하고는 훨씬 더 올해보다 더 많이 괴리감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좀 가장 큽니다. 그러게요. 그게 걱정인데 이미 우리 경제의 가장 화두람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최경환 노믹스. 네. 작년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또 하나는 삼성. 최경환 노믹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부동산, 노동, 세금 뭐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선띠리가 가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1분 30초 안으로 정리를 좀 해줄 수 있겠니? 왜 나는 간단해야 돼요? 넌 1분 30초라 그래도 5분을 끌더라고. 최경환 부총리 이제 팀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뭐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따라하겠다. 일본식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무렵에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구사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거품을 일정하게 빼가면서 부채 다이어트도 유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빚내서 집을 사라. 그래서 부채를 부풀리는 그런 이제 시도들을 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업소득 환류세제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 소득을 기업에서 뭐 가계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내용을 뜯어보면 그냥 뭐 대기업들 뭐 이 재벌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의 오히려 이렇게 그냥 세금 부담을 깎아주는 형태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측면이 있고요. 또 뭐 사람들 굉장히 분노케 했던 담배세 인상. 뭐 핑계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조치들은 취하지 않으면서 세수 증대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딱 담배값을 인상했다는 점에서 뭐 서민들 분노를 자아냈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법인세 깎아주고 뭐 부동산 취득세 깎아주고 다 깎아줬는데 이 서민들 대상으로 이제 그 축나는 세수를 이제 뭐 벌충하는 식으로 서민 정세를 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었죠. 그래서 그 기조가 뭐 아마 올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추운 한 해가 여전히 계속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앞으로 스마트폰 앱 살 때도 세금 내야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뭐 그런. 별씨. 우리 선띠리가 뭐 담배세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불만을 잘 안 했다 그러는데 뭐 불만만 할 뿐이지 뭐 어떡하니 또 끊을 수도 없고 사펴야지. 담배요? 그런 상황이지 뭐. 불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불만 있으면 안 돼요. 너 지금 그거 치려고 그러지? 불만 있으면 안 돼. 근데 이거 언제 때 이게 그러니까 쟤 진짜 너무해가. 타이밍을 놓쳐서들 그러니까. 자기가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저런 것도 다 편집하더라고. 편집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게 하면서 그 밖에다가 이런 거 어떤가? 담배 끊는 약 있잖아, 약. 예. 그걸 5알씩 붙여서 한번 같이 약도 복용하면서 담배도 피게 하는 그런. 누님 아까 불만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그래. 미안해. 자, 통째로 한 1분이 날아가는구나. 우리 미래학자인 최뜰님. 네. 우리 정부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예측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 이제 주체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입니다. 그 국가의 미래를 주는 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이라는 뭐 예측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정권이 들었으면 대략 한 6개월 정도 살펴보면 향후에 5년간의 정권이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중점을 둬서 갈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패턴을 이제 분석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섰을 때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뭐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그때도 예측을 했고 또 그렇게도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한국에 대한 시나리오를 뭐 크게 좀 변경하지 않고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또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학자시니까 지금 최경환 노믹스의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간다고 이제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의 5년 동안 지금은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2015년에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이제 나타날까요? 예측될까요? 올해는 사실 국가적으로 뭐 큰 위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나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오히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전쟁이라든지, 그다음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나타나면 신흥국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몇 나라가 더 외환위기를 가게 되면 그쪽에 들어가 있던 미국과 유럽 자금들이 피해서 아시아 3국 한중일을 들어오고 한국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지표들이라든지 모습들은 작년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예의주시에서 보고 있는 위기의 시기는 아마 내년
중후반부터 내후년, 그러니까 이번 정부 임기 말, 특별히 현 정부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간 뒤에 아마 그 내임덕이 올 텐데 그때부터 한국 경제가 실제적인 위기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한 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럼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권을 잡는 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담이 굉장히 크죠. 뭐 그래서 제가 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다음 정부가 사실은 다 설거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늘 그렇더라, 손띠라. 그죠? 정권을 잡는 사람한테 자꾸 숙제를 남겨주더라고. 그렇잖아? 근데 안 넘기려고 해야 되는데요. 지네들이 설거지를 계속 하면 모르는데, 설거지까지 하면 모르는데, 사고는 자기네들 치고 설거지는 딴 사람들을 시키니까. 근데 이명박 정권의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같이 안 하고 뭉뚱그려가지고 지금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2대째 설거지를? 그렇지. 네, 다음 정부가 굉장히 큰 부담을. 그 부담이 크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다음 정권은 김무성이 맡아야겠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설거지를 어쨌거나 한번 해야 되면 설거지도 제대로 할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요. 맞아. 큰일이지. 그게 그런 상황까지 안 가는 게 좋지만 설거지라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설거지라도 제대로 하고 거기서 다시 새싹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또는 세력이 맡아야죠. 그래서 우리 번째 설거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죠, 사실. 선til령님, 예. 그 설거지는 무슨 거지입니까? 아유. 자, 선티라. 우리 무시하고 갑시다. 그래야 되길 것 같아. 최경환 노믹스하고 아베노믹스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예. 근데 네가 이제 말하기를 최경환 노믹스가 아베노믹스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 아니, 최경환이 아베노믹스를 흉내낸다고 설쳤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의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따라가기보다는 지금의 아베노믹스도 사실 저는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큰 흐름에서.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겉으로는 금리를 낮춘다. 또 41조 원 돈 풀어서 재정 부양책을 쓴다. 대출 규제 완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현상적으로 지금의 아베를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 같은 정책이라도 그게 구사되는 시점 또는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최경환은 지금의 아베노믹스를 따라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90년대 초중반에 일본이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그걸 안 꺼지게 하기 위해서 각종 토건 부양책 쓰고 또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구사했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 낮춰서 이제 계속 억지로 버티게 하는 시기. 그때 정책 상황하고 훨씬 더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최경환 부총리는 일본식 장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일본식 장기 침체를 초래하는 길게 보면 그런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두 달 후에 김종인 의원이 제가 한 말을 그대로 거의 따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한 말은 기사가 안 되고 그 양반이 하니까 기사가 되더군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근데 생각이 같아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예, 그래요. 오히려 지금 최경환 노믹스는 현재 동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아베노믹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도 우리 선사님의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선띠입니다.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예, 선띠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부양책을 쓰는 게 경제학적 이론은 맞지만 저도 이게 상황이 어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부양을 해서 그게 마중물이 돼서 다른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회생을 촉진시키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의 경기 부양책을 지금 마중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중물은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시골에 있으면서 우물
그 펌프질하는 그걸 해봤는데 한 바가지 넣어야 그렇죠. 되잖아. 그때 이제 물이 안 나올 때 한 바가지를 넣고 막 펌프질을 하면 이제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마중물이 효과가 있으려면 밑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이 있을 때 마중물을 넣으면 이게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렇지. 지금 상황은 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아마 한 10년 전 정도 한국에 가계부채가 20년 정도 IMF 이후로 이렇게 불어났는데 한 10년 전쯤만 이 정책을 썼으면 효과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20년 가까이 오면서 밑에 있는 물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우물이 말랐기 때문에 이게 마중물을 넣어봐야 이게 끌어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좀 틀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뭐 자이반 타이반을 잃어버린 20년 가면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믹스를 해도 문제가 크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마중물이 밑에 물이 없는 상황에서 있으니까 사실 문제가 터지면 실제적인 충격은 일본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잠깐만 구조조정이라면 어떤 구조조정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일단은 가장 현재로서는 급한 불은 뭐 예를 들면 가계 부채죠. 네, 가게가 소비를 해야 내수가 사는 건데 네, 그 가게가 다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가게의 어떤 금융 구조 자체의 부실들이라든지 부채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또 산업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또 사람들의 의식 또 그리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이런 것들에 오면서 가게들의 삶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이프스타일까지를 전체를 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자영업들의 어떤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물론 이제 바꿀 때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충격이 있겠죠. 왜냐면 딜레버리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중물을 부어 넣어서 소생시키는 전략을 써야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죠. 그렇죠. 정부가 해야 될 거는 가계부채라든지 하여튼 그 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어떤 기초적인 것들의 구조를 탄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중물 부어서 끌어올리는 되죠. 역할이어야 되는데 순서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 네. 순서를 바꾸는 가장 그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입니다. 뭐 총선 치르고 대선 치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기 그렇죠. 있는 거부터 눈으로 보여지는 것부터 손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아까 채틀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일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뭐 경기 후퇴기 정도의 상황이면 뭐 정부가 재정 부양책을 일정하게 쓰고 뭐 금리 정책을 쓰면 사실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게 이제 정상이죠. 근데 지금의 상황이 뭐 세계 경제 상황도 그렇지만 한국 경제 상황도요. 그냥 일시적인 경기 후퇴기가 아니거든요. 그 굉장히 구조적인 침체기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제 뭐 부채 문제 또 인구 구조 측면에서 이제 고령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우리가 부채에 돈이 너무 많이 이제 부채는 돈이 너무 많이 이제 빨려 들어가 있고 부동산에 또 너무 돈들이 이렇게 묶여 있고 이런 구조들을 바꿔주지 않으면 사실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전한 경제를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활로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낙곱사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주제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최경환이 했던 거는 그런 이제 거품을 뺀다거나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채를 부풀리고 이제 이 부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이제 산업들을 오히려 이렇게 계속 더 좀비 상태로 버티도록 만들기 때문에 길게 보면 더 충격을 키운다라는 의미에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 표현이 좀비 상태로. 실제로 데이터도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좀비 기업이라고 하면 올 한 해 번 순수익을 가지고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좀비 기업이거든요.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많죠. 2013년 뭐 통계로 보면 코스피 상장사 1507개 중에서 뭐 한 38% 정도가 좀비 기업이고요. 겨우 이자만 냈던 기업은 60%. 장외까지 하면 수천 개 기업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저금리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기업도 투자를 지금 하라고 지금 정부가 압박을 하는데 투자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이 또 좀비 기업도 많고요. 실제로 현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0대 그룹 안에 그냥 한정돼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현찰도 여력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도 힘들고 현찰이 있는 기업들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국의 추격이라든지 너크레이크에 걸려가지고 네. 현재 산업을 투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더 해봐야 손해만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두 영역에서 돈이 쏟아져 나와야 내수가 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게 하나가 개인은 집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라면 10박스씩 100박스씩 우리 국민이 사 드셔도 경제를 부흥 못 시킵니다. 집 한 채를 3억씩 5억씩을 사줘야 돈이 도는 거고요.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죠. 이 두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축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게 압박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내릴 모양이던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내리면 이자 부담도 줄고 소비도 좀 살고 부동산 경기도 살고 경기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네, 금리를 인하하면 뭐 사람이야 뭐 이렇게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고 뭐 이런 옛 말이 있듯이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공짜로 거의 쓴다라는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빼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죠. 예. 근데 문제는 금리를 내려도 돈을 빼서 써야 되는 중산층이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자들이 빼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산층, 서민층들이 빚을 내서 써야 그게 소비 효과가 나는데 그들이 더 빚을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빚을 더 냈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왜냐하면 웬만큼은 다 빼서 썼으니까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 효과는 전혀 나지 않고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내렸을 때의 충격을 더 빨리 오게 하거나 크게 만드는 부담적 요소로만 더 작용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내릴 때가 아니고 올릴 때. 그렇죠.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기업이 최틀린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2.0%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제로 금리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정리를 했죠. 그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나서 이제 뭐 빠르면 올해 뭐 중반쯤부터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려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미국과의 금리 차를 생각했을 때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이제 막대하게 들어와 있는 그걸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양적 완화 국면에서 풀렸던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돈들이 사실 이 돈값, 즉 금리가 높아지는 쪽으로 다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기준금리를 일정하게 따라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이게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또 내릴 수도 있어요. 2.0인 걸 뭐 1.75로 내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한두 번 정도는. 네. 근데 더 내릴 수 있다 치더라도 이게 나중에 그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점점 올리잖아요. 그러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금리 차를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안 그러면 너무 벌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도 2.0이고 우리도 2.0이다 그러면 다 미국으로 돈이 쏠리지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차를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일정하게 따라 올려야 되는데 1.5까지 예를 들어서 내렸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막 따라 올린다. 근데 미국보다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충격이 그 부채 많은 가게들한테는 훨씬 더 커진다 이거죠. 일단 당장은 금리 낮춰주니까 당장이야 뭐 그렇죠.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금리 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보통 2% 정도는 나야 됩니다. 그래야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안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좀 약기 때문에 1% 차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유럽과는 거의 한 1%, 미국과는 2% 차인데 지금 이제 비상시국이니까 2% 좀 밑으로 내려와도 곧바로 트레이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어느 정도 보냐면 이게 이제 1% 내외로 줄어들면 그다음부터 이제 지금 선tel님께서 말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게 문제가 되느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인데 금리를 내리면 그 1% 내외로 좁혀주는 시간이 우리가 스스로 땡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시간은 우리가 땡기는 겁니다. 금리 내린 효과는 전혀 안 나고 그래서 그게 위험이고
그 다음에 낮아진 상황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아주 단순하게만 봤을 때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린 상황은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서 돈 가치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미국은 투자 가치도 좋아지죠. 상황이 좋아지는 거니까 금리를 올리는 그렇겠죠. 거니까요. 우리는 거꾸로 금리 차가 역전되거나 가까워지면서 돈은 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내부의 경제는 또 안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에 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그 모든 충격을 누가 다 받아야 되느냐? 중산층, 서민이 다 받아야 됩니다. 이자가 올라가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이자가 올라가면 많은 분들은 약간 좀 그 오해를 하시는 게 기준금리 올라봐야 뭐 대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좀 여유롭다 그러면 한 3, 4년 정도의 기간을 올리기 시작해서 올해 중반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3, 4년 정도 기간에 2 내지 3% 정도 올릴 거고요. 기준금리를. 이게 좀 급하다. 그러면 한 1, 2년 기간에 4 내지 5% 정도 올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측 범위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 3% 내에서 뭐 4, 5%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내는 이자에서 그 정도만 오르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5개의 폭탄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 오른 만큼 2 내지 3%에서 4, 5% 오른 만큼 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자는 리스크 헤지니까 추가적으로 이자가 날라옵니다. 신용평가를 해서. 그게 두 번째 폭탄이 날라오고요. 물론 이 안에 시장 금리는 더 오르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폭탄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권이 부실 채권이 생겨요. 그러면 금융권도 살기 위해서 건전화를 시켜야 되죠. BIS 기준부터. 그러면 금융권이 자기 자본을 다시 확충해야 되는데 금융권이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가 되면 금융권 내 신용 경색이 생겨요. 어떤 은행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권이 차선책으로 우량 자산을 팔아서 자기 자본을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걸 하게 되죠. 예. 그럼 우량 자산을 파는 게 뭐냐면 만기 연장을 불허하고요. 아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장 강수고요. 두 번째는 원금 일부 상환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추가 담보를 요청하죠. 이게 세 번째 폭탄이 날라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폭탄이 뭐냐면 이 정도가 되면 경기가 완전히 싸늘하게 침체되기 때문에 기업은 매출 하락, 순이익 감소.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인센티브 같은 거 사라지고 월급이 늘지도 않고 혹은 월급 삭감. 심지어는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구조조정 해야 되니까 직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고. 이게 이제 네 번째 폭탄. IMF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신용등급 하락. 이래서 5개가 한 번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2, 3% 내지 4, 5%가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의 실질 체감은 서너 배 이상이 더 한 번에 충격으로 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기준금리 오르면 한 1, 2%, 2, 3% 정도 오르면 되겠지. 그 정도면 내가 뭐 지금 이자 내는 거에서 얼마든지 버티고 집도 지키고 회사도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게 오산이에요. 예. 야, 이런 긴 얘기를 말이야 저렇게 술술 쉽게 풀어줄 수 있는데 뭐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아니, 없다고요? 나도 어이가 시간만 없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조금만 이야기하면 길다고 자르고 막 해방. 제가 게스트잖아요. 진짜 게스트에 대한 배려. 내가 사실은 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제 정봉주의 전국구에 나갔어요. 근데 정봉주 의원은 안 자르더라고. 그래서 지 스스로 말이 길어. 아니 별로 안 길어. 그래서 내가 그냥 시컷 이야기했어요. 너무 재밌대. 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낙곱사리 개편 방향은 뭐냐면 내 말을 자르면 안 돼. 자꾸 자르니까 이게 내용도 부실해지고 맞아, 재미가 내용이 없는데. 그래 안 자르고 그럼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네 얘기를 오늘은. 네. 그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면서 기업조차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쓰러질 기업들 많다. 아까 그 이제 얘기했잖아. 최영식 소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좀비 기업이라는 게. 그 이제 정확하게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 해 경영을 해서 생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못 갚는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해, 두 해, 세 해를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버틸 수 있겠어요, 이 기업들이?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경영 활동을 하기 힘든 상태에 이런 기업들이 거의 40%에 이른다는 건데, 이걸 이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가게도 지금 하우스푸어 가게들이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5%이던 게 지금 2%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죠. 그렇죠. 또 아까 이제 대출 만기 연장 이런 것들을 한 6년째, 7년째 계속 거치 기간은 연장을 해주면서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들한테도 똑같은 행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금방 금리가 5%로 올라가면 이 기업들 중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도 못 갚는데 2%이던 이자에 비하면 2.5배가 오르잖아요. 이자가. 정말 더 감당을 못 하죠. 그러면 이제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시장에 퇴출할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기업들 경우에도 옥석을 일정하게 빨리 이제 구분해서 그 살릴 기업은 살아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실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저금리 상태로 만들어 두니까 사실 당장은 충격이 덜한 것처럼 보여도 이 기업들이 계속 살아있으면서 그렇다고 제대로 돈도 못 벌고 계속 부실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부실화되는 건데, 만약 이제 뭐 금리 인상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이제 그때 한꺼번에 생길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손띠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연예인 중에서도 좀비 연예인 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지. 그러니까 겉은 화려한데 언제 뭐 어떻게 될, 왜냐면 그 연예인들이 뭐 일이 주야장창에 있는 게 아니고 연예인 이름은 그렇죠. 얼굴은 알려줬는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배역 없으면 그냥 있다가 또 하나 또 들어오면 또 몇 개월 만에 하나 하고 뭐 이런. 전에 그 누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80년대만 하더라도 배역이 없는 코미디언들이 또 어떻게든 짜가지고 어떻게든 한 번씩 TV에 비춰주려고 애를 썼다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뭐 진짜 서로 그냥 배역 따기 바쁘고, 뭐 도태되는 개그맨은 뭐 실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이 개그계에도 그 신자유주의 이 병폐가 막 생겨났다니까. 그게 이제 매니지먼트사에 들어가고 자꾸 이제 커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 군데서 독식하고 뭐 실력하고는 좀 또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커다란 힘에 의해서 또 배역도 따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시대에는 친목 뉴스가 더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친목 뉴스 절대 못 나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친목 뉴스. 친목 뉴스 몰라요? 대사 없이 아시죠? 그 최양락 씨가 했던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로 25시 그 기억나시죠? 거기에 납니다. 친목 뉴스가 나와요. 너무 침묵해서 기억이 안 되는데. 친목 뉴스는 말이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대사를 안 하고 그냥 안경 끼고 이렇게 저 커튼 천 같은 거 이렇게 옷 이렇게 불러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네로가 무슨 열매 같은 걸 하나를 누가 선물을 줘요. 그러면 야, 이 열매 이거 혹시 독 있는 거 아니야? 친목 뉴스 네가 한번 먹어봐. 그러면 친목 뉴스가 한 입 물고 쓰러져요. 독 있어. 제치워. 그러면 나가는 거야. 그러고 땡치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배역이 지금 같으면 재미는 있지만 뭐 굳이 아무나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매일 친목 뉴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준 거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만들어준 그런 뭐 따뜻한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연예계뿐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사는 게 다 팍팍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여유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각박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그 가계부채 위험하다 이러다 터진다.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터진다 해놓고 뭐 언제 터지냐, 선띠라 뻥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당장 지금 이제 우리가 맨날 가계부채 위험 있다, 스스로 좀 가계부채를 잘
잘 뭔가 매니지 해야 된다 그러나? 다이어트 하라고 저희는. 그렇지. 다이어트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뭐 아무런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아니 근데 다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들 지금 경기가 이상하고 불안하다고 다 생각하고 불안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고점 우리 2%대는 사실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금리 수준이거든요. 정말 뭐 미국의 제로 금리에 준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사실. 거기에다가 뭐 정부 공공부채 엄청 늘려서 지난 몇 년간 한 뭐 400조 원 넘게 뭐 토건 부동산 시장에 퍼부었고 뭐 각종 뭐 그다음에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저 자원외교 한다고 그러면서 펑펑 퍼질러 놓고 그랬죠. 그다음에 가계부채 하여튼 뭐 또 몇백조 원 늘렸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저 채뜰님이 5개의 폭탄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채뜰님 이야기가 강력한 게 이 5개의 폭탄을 쓰니까 그렇구나. 저는 맨날 그냥 폭탄 하나 가지고 폭탄 돌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딱딱 집어주잖아. 똑같은 이야기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폭탄 돌리기 국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이 폭탄 돌리기라는 게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돌리는 과정에서 이 폭탄의 화력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터지진 않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터지게 되는 국면에 가면 그때는 피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 늘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키우지 마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새누리당 특히 현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속여왔습니다. 곧 폭탄이 터집니다. 알아서들 사십시오.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든 책임을 남한테 돌리든지 뭐 또 다른 방면으로 위기 타개를 모색할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97년처럼 맥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IMF를 불러온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야당한테 혹은 북한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들의 경제 실책을 모면하려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선딜 형님. 뭐 국민들이 우매하면 뭐 방법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야. 미리 이놈들이 이걸로 터뜨릴 것이다라고. 이놈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 방어 논리로 결국 위기를 극복할 것이니 그 위기 논리 속지 말라. 이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는 괜찮다죠.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터지면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 또는 뭐 무상복지 때문이다. 네,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다. 그래서 뭐 나라가 흔들린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겠죠. 이미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재미받고. 네. 뭐 일단 또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번 정부 말이 가장 첫 번째 위험한데 그때쯤 되면 또 변명의 거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더 크게 흔들리니까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도 이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했던 표현이 그거잖아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나니까 이 정도 버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참. 그래. 최경환 노믹스에 관한 이야기 걱정이 더 많으시네요. 우리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도 그렇고 우리 선딜도 그렇고 우리 용띠리도 그렇고 최경환 노믹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호미 24회 우리 2부는 우리 삼성이 또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이야기 그동안 승승장구 해왔는데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우리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대를 좀 해주십시오. 나는 꼽살이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